저는 지금 서울 한강변을 자유롭게 산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아무도 제 행동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죠. 하지만 30여 년 전 저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1992년 7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유도 경기장. 저는 북한 국가대표로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인공기가 올라가는 순간 저는 조국의 영광을 드높였다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선수촌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밝았습니다. 웃고 떠들고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죠. 그날 밤 한 기업에서 나눠준 작은 휴대전화기를 몰래 켰습니다. 손바닥만 한 화면 속에서 본 세상은 제가 알던 세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사흘 뒤 저는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금메달리스트가 조국을 버린다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진실을 향해, 자유를 향해.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명의 금메달리스트가 어떻게 자유를 선택했는지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1983년 제가 8살이던 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양 모란봉 구역에 위치한 체육소학교. 저는 그곳에서 선발된 20명의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인민배우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핵심 계층 가정이었죠. 리연수 동무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너희들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신지 아는가? 담임 선생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선생님 동무, 조국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당시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의심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었죠.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10km를 뛰었고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유도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식사는 하루 3번 옥수수밥에 배추국이 전부였지만 저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인민들은 이것도 못 먹는다. 너희는 국가의 특별한 배려를 받는 거다. 코치 동무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생활총화 시간이었습니다. 20명의 아이들이 둥그렇게 앉아 일주일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른 동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간이었죠. 10살짜리 아이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김철수 동무는 이번 주 훈련 중 수령님 초상화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박영애 동무는 남조선 괴뢰도당에 대한 증오심이 부족합니다. 저도 비판받았고 남을 비판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1988년 제가 13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국제청소년 대회에 나갔습니다. 중국 베이징이었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보위부복한 비밀경찰 요원이 저희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외국인과 사적인 대화를 하지 마라. 모든 것이 감시되고 있다. 저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시상대에 서서 인공기가 올라가는 걸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조국을 빛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선수촌 식당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을 봤는데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고 있었죠. 북한에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큰 소리로 웃는 건 경박하다고 비판받는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앞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죠. 그런데 저 아이들은 왜 저렇게 자유로워 보이는 걸까요?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의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사상이 부족해서 저런 거야. 우리 조선이 제일 우월하지.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그 의문을 묻어버렸습니다. 아직은 체제를 의심할 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의문의 씨앗은 제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7월 25일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막식 날이었습니다. 27살의 저는 북한 국가대표단 일원으로 선수촌에 입촌했습니다. 함께 온 12명의 선수들과 3명의 보위부 요원, 그리고
두 명의 코치. 우리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무들, 명심하시오.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여. 온갖 퇴폐와 유혹이 널려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국의 위신을 드높이는 것만 생각하시오. 보이부리 과장의 경고였습니다. 저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선수촌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각국 선수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의식하거나 감시하는 눈치 없이 그냥 편하게. 한국 선수들도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대로라면 그들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노예여야 했는데 그들의 얼굴은 밝았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식당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음식이 뷔페식으로 차려져 있었습니다. 고기, 과일, 빵, 디저트. 저는 평생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한 곳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당연하다는 듯 접시에 음식을 담았지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동무, 왜 그렇게 서 있어? 어서 식사하시오. 코치 동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여기는 이렇게 음식이 풍족한 거지? 북한에서는 배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경기 이틀 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선수촌 로비에서 남한 기업이 기념품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휴대전화기였죠. 당시 북한에서는 일반 인민은 물론이고 간부들도 구경하기 힘든 물건이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세요. 올림픽 참가자들은 무료입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건넸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다가왔지만 공식 기념품이라 빼앗을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그 전화기를 켰습니다. 손바닥만 한 화면에 작은 게임이 몇 개 들어있었고 놀랍게도 사진 몇 장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거리를 걷는 사람들, 웃으며 대화하는 가족들, 화려한 네온사인과 자동차들로 가득 찬 도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배운 지옥 같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북한보다 훨씬 풍요롭고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거짓말이었던 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체제를 의심하는 건 곧 반역이었으니까요. 경기 당일 저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시상대에 올라 인공기가 올라가는 걸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혼란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걸까? 시상식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바르셀로나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감옥은 철창이 아니라 거짓말로 만들어진 세계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27년 동안 그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금메달을 딴 다음 날 보이부리 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연수 동무, 수고했어. 조국이 동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죠. 하지만 동무, 요즘 표정이 좋지 않소. 혹시 잡념이라도 있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들켰을까? 아니,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생각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과장 동무. 단지 경기 후 피로 때문입니다. 그래. 이틀 후면 평양으로 돌아가오. 고향 땅에서 영웅 대접 받을 것이오. 영웅 대접. 예전이라면 가슴 설레는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려웠습니다. 돌아가면 끝이다. 평생 그 거짓말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셀로나의 야경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진짜 자유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탈출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연저제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반역하면 3대가 처벌받는 제도입니다. 제가 탈출하면 평양에 계신 부모님, 동생, 할머니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을 배신하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서 거짓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반복하며 사는 게 과연 효도인가?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우연히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이탈리아 선수 루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Great match. You are amazing. 저는 어색하게 악수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선수 간 인사는 막을 수 없었죠. 루카는 작은 종이를 제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If you need help anytime, 종이에는 선수촌 방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를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그냥 친절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봤습니다. 27살. 한창 때의 나이. 하지만 눈빛은 이미 늙어 보였습니다. 거짓 속에서 살아온 세월의 무게였죠.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귀국 비행기는 이틀 후 오전 10시. 공항까지는 단체로 이동할 겁니다. 보이부 요원 3명이 항상 감시하고 있죠. 도저히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공항 가기 전에 사라져야 했습니다. 마지막 밤 폐회식이 열렸습니다. 각국 선수들이 한데에 모여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구석에 모여 앉아 있었고 보이부 요원들은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폐회식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유 배야. 과장 동무 배가 너무 아픕니다. 뭐, 이 새끼가. 리 과장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로 아픈 척 연기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고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죠. 빨리 화장실 가야 합니다. 결국 선수촌 로비에서 내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코치 한 명이 따라왔지만 화장실 안까지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저는 주머니에서 루카가 준 종이를 꺼냈습니다. 312호.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화장실 창문은 작았지만 빠져나갈 수는 있었습니다. 창문 밖은 선수촌 뒤쪽 정원이었고 어둠 속에서 다른 건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저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7월의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화장실 창문 밖으로 몸을 빼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2층 높이 약 3m. 뛰어내리면 발목을 다칠 수도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유도 선수였습니다. 낙법은 자신 있었죠. 하나, 둘, 셋. 뛰어내렸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구르면서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발목에 통증이 왔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어둠 속 정원을 가로질러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코치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현수, 어디 있나?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이용해 다른 숙소 건물 쪽으로 달렸습니다. 312호. 루카의 방. 숙소 건물 로비는 다행히 한산했습니다. 선수들은 대부분 폐회식 후 파티에 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모자를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층.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312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놓고 하려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루카가 농담으로 종이를 준 거라면? 만약 그가 저를 신고하면? 아니야. 다른 선택은 없어. 똑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루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Hyunsu, what's happened?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며 속삭였습니다. Please, help me. I want freedom. 제 영어는 서툴렀지만 간절함은 전해졌습니다. 루카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았습니다. Okay. I understand. Sit down. 루카는 즉시 룸메이트인 다른 이탈리아 선수 2명을 깨웠습니다. 3명이 이탈리아어로 급하게 대화를 나눴고 저는 그저 떨리는 몸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Listen, 루카가 천천히 영어로 말했습니다. we will help you, but it's dangerous. North Korean people. They will look for you. I know. Please. Just help me.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이탈리아 선수단 버스에 저를 숨겨 선수촌을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날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였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지금쯤 저를 찾고 있을 겁니다. 보이부는 선수촌 전체를 뒤질 거예요. 루카는 욕실을 가리켰습니다. Hide in bathroom. If someone comes, stay quiet.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욕실 욕조 안에 몸을 웅크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모든 발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복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312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북한 선수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혹시 못 보셨습니까? 보이부 리 과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욕조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서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루카가 문을 열었습니다. Sorry, I don't understand Korean. 북한 선수 노스 코리안 애슬리트 디드 유시 No, no. I'm sleeping. Sorry. 여기 좀 봐도 되겠습니까? What? No, no. Privacy, please. Olympic rule.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결국 리 과장은 물러갔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에서는 다른 나라 선수빵을 함부로 수색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침이 되면 더 강력하게 수색할 것이고 스페인 경찰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새벽 5시 루카가 욕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Hyunsu, wake up. We go now. 이탈리아 선수단은 그날 아침 일찍 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선수단 운동복을 입고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멀리서 보이부 요원들이 선수촌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제 얼굴 사진을 들고 오가는 사람들을 검문하고 있었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나갈 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자는 척했습니다. 버스 바퀴가 천천히 굴러갔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제발, 제발, 통과했습니다. 버스가 선수촌을 벗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바르셀로나 선수촌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는 감옥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버스는 바르셀로나 공항이 아닌 이탈리아 로마로 향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바르셀로나에도 있지만 루카가 설명했습니다. 스페인은 북한과 외교 관계가 있어. 위험해. 이탈리아가 더 안전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로마에 도착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선수단 숙소, 작은 아파트 한 칸. 루카와 그의 친구들은 저를 그곳에 숨겨주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로마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도시의 불빛. 하지만 자유를 얻었다는 안도감도 잠시, 곧 새로운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현수, 미안하지만 우리도 며칠 후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해. 그 전에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야 해.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루카가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스 봤어? 북한에서 너를 찾고 있어. 국제 수배령을 내렸대. TV를 켰습니다. 이탈리아 뉴스였지만 제 얼굴 사진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자막이 흘러갔죠. 노스 코리언 골드 메덜리스트 디서피드. 파서벌 디펙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저를 알게 됐습니다. 북한은 저를 납치됐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국제사회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루카, 당신들에게 피해가 갈 거예요. 저는 떠나야 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사흘째 되던 날 진짜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루카의 친구 마르코가 급히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너를 찾고 있어. 아시아인 2명이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보여주고 있어. 북한 공작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찾아내서 강제로 데려가려는 거였죠. 그날부터 저는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루카와 친구들이 음식을 사다 줬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인가? 북한에서는 감시당했지만 적어도 거리를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작은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의 추적에 떨며 언제 끌려갈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루카와 친구들은 친절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 서툰 영어로는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죠. 밤이면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 연좌제로 인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셨을까? 동생은? 할머니는? 내가 그들을 죽인 건가?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자유를 선택한 대가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루카가 희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현수, 한국 대사관이 너를 받아주겠대. 내일 대사관으로 가자. 드디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한국 대사관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는데 그 사이에 북한 공작원들이 저를 가로챌 수도 있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계획이 있어. 다음 날 새벽 5시 루카와 친구들은 저를 큰 여행 가방에 숨겼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차에 가방을 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가방 안은 어둡고 좁았지만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0분? 20분?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가방 안에서 바깥 소리만 들렸습니다. 갑자기 차가 멈췄습니다. Documenti prego. 서류를 보여주세요. 경찰이었습니다. 아니, 경찰인가? 북한 공작원인가? 루카가 이탈리아어로 뭔가 설명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렁크가 열리는 소리. 끝났나 보다. 그러나 트렁크는 다시 닫혔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30분 후 가방이 열렸습니다. Hyunsu, come out. 여기가 한국 대사관이야. 밝은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앞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같은 언어를 쓰는 나라, 자유로운 나라.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루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You are safe now, my friend. 안전. 그 단어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 땅을 밟기까지는 아직 한 걸음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안은 따뜻했습니다. 직원분이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 2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여성 2명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으로 북한 억양 그대로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으니까요. 앉으십시오. 여기는 안전합니다. 대사관 직원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손에 쥔 찻잔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후들거렸죠.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곧 현실적인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리현수 씨, 한국으로 가시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원 확인, 조사, 서류 작업. 최소 한 달은 걸릴 겁니다. 한 달.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길게 느껴졌습니다. 대사관에서의 생활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작은 방 안에서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나 이탈리아 아파트와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직원 2분이 로마로 왔습니다. 저를 작은 회의실로 불러 질문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올림픽 금메달. 그리고 제 얼굴은 북한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탈북 동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바르셀로나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 풍요로운 음식, 휴대전화 속 진실, 그리고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가 거짓이었다는 깨달음.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연좌제, 정치범 수용소, 고문, 숙청.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조사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리현수 씨 힘드시겠지만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된 건 그 체제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대사관 방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함께 있던 탈북자 여성분이
조용히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서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위로였죠. 20일째 되던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현수 씨,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송환 요청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어요. 북한은 저를 납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국제법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기에 선전 가치가 컸던 거죠. 혹시 저를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북한의 외교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흘 후 급하게 출국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내일 새벽 비행기로 한국 가십니다. 준비하십시오.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 공항까지, 그리고 비행기에 탑승하기까지.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외교관 차량이었기에 번호판에 CD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북한 공작원들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로마 공항 도착? 새벽이라 한산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저를 VIP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일반 승객들과 섞이지 않고 직접 게이트로 가는 특별 통로였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여권을 확인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임시 여행 증명서. 탑승하십시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로마의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루카와 친구들이 어디선가 저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이륙.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로마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탈리아가 멀어졌습니다. 유럽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동쪽으로, 한국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땅. 하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사는 곳, 자유가 있는 곳.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한국말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같은 언어. 하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자유로웠습니다. 북한처럼 딱딱하고 경직된 말투가 아니었죠.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리현수 씨.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경기도 안성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통칭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3개월간 교육받는 곳이었죠. 하나원에서의 첫날 밤, 저는 제공된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깨끗하고 따뜻한 방. 창문 밖으로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문을 잠글 필요가 없었습니다. 감시당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제 생각을 검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같은 언어지만 단어가 달랐으니까요. 북한에서는 동무였지만 여기서는 친구, 인민반장이 아니라 반장, 원수가 아니라 적. 휴대전화라고 하지 마시고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라고 하세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를 때는 직접 만져봐도 됩니다. 의심받지 않아요.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이유를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 돈이니까요. 모든 게 신기하고 낯설었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구체적인 것인 줄 몰랐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컴퓨터 수업 시간, 강사가 말했습니다. 검색창에 원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뭐든지요. 뭐든지? 정말로? 저는 조심스럽게 김일성을 검색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화면에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비판적인 글들, 역사적 사실들, 그가 저지른 잔혹한 일들. 이게 진실이었구나. 3개월 후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탈북자 정착금으로 시작할 수 있었죠. 동작구의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마트에 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진열대 가득한 음식들, 과일, 고기, 빵, 우유, 과자.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서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선택이란 게 없었으니까요. 배급으로 주는 걸 받는 게 전부였죠. 라면 하나를 고르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았거든요. 계산대에서 돈을 내고 나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내가 원하는 걸 고르고 내 돈으로 사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것.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보위부가 저를 잡으러 오는 꿈, 가족들이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꿈,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꿈. 한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저는 매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그 온도 차이를 이해시키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체육관에서 유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술을 알려주면서 저도 조금씩 치유됐습니다. 어느 날 한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북한에서 오셨다면서요? 거기가 정말 그렇게 힘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거기서는 생각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그게 거기서는 범죄였습니다. 지금 저는 33년을 살았습니다. 27년을 거지 속에서 살았고 6년을 자유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끔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합니다. 평양 대동강변을 걷던 그때의 제가 지금 이 순간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휴대전화로 누구에게나 전화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세상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고 제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이 세상.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생각은 여전히 저를 아프게 합니다. 아마 평생 그럴 겁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선택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지키며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제가 살았던 그 거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언젠가 진실과 자유가 찾아오기를 저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저는 리현수입니다. 북한 금메달리스트에서 대한민국 자유인이 된 사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